지금까지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4대 강대국들 사이에서 단 한 번도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놀라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삼성과 현대를 세웠고 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냈으며 G7 국가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속도로 미래를 선점해가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 한국인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서로 싸우면서도 국가적 위기에선 하나가 되고 취업난과 집값에 힘들어하면서도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으며 이웃 나라들과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버드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할 수 있었지만 한국을 선택한 토마스 앤더슨,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30년간 관찰하고 기록한 한국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특별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스트리트저널 도쿄지국 수석 특파원 토마스 앤더슨입니다.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 박사 출신으로 지난 30년간 아시아 각국을 취재해왔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을 모두 경험한 특파원으로서 오늘은 제가 가장 매력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로 꼽는 대한민국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988년 저는 서울올림픽 취재를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는 한국을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낸 2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처음이군요. 일본의 정교함도 중국의 웅장함도 아닌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첫 기사를 쓰며 편집장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편집장은 제 관찰력을 높이 샀고 저는 이후 30년간 한국을 전담하는 특파원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을 전공하고 있었고 중국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제 관심 목록에도 없었죠.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도시,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 나라의 폭발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아시아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한중일을 모두 경험한 저는 한국만큼 흥미로운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취재차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일본 특파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은 곧 중국에 흡수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한반도는 결국 강대국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틀렸습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중국이 10년째 따라잡지 못하는 기술을 보유했고 러시아가 부러워하는 우주 발사체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처럼 하자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늦은 밤 서울 도심을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학원가의 불빛, 연구실의 컴퓨터 모니터, 스타트업 사무실의 회의 소리. 한국은 잠들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반도체 신화를 일군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샌드위치 신세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늘 남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1960년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경공업으로 시작할 때 한국은 과감히 중화학공업을 선택했고 1990년대 각국이 인터넷을 조심스레 도입할 때 한국은 전국에 초고속 통신망을 깔았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경제학자의 말처럼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였기에 평범한 길로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피하려 했지만 한국은 이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가장 먼저 회복했으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는 K방역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위기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피하려 하지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이제 한국은 BTS와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과감히 도전하고
더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는 한국 속담처럼 그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더 과감히 도전했고 그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빛나는 도시의 불빛. 1988년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도시가 깨어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밤 11시가 넘은 시각, 강남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학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만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자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교육 현실이었습니다. 지하 자원도 넓은 땅도 없는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 제 아버지는 도쿄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문맹률은 30%가 넘었고 대학 진학률은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맹률은 사실상 0%에 가깝고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MIT 언어학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 한 동료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어가 400개, 일본어가 300개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비해 한글은 10,000가지가 넘는 발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디지털 시대에 엄청난 장점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08년에는 실리콘밸리의 한 회의실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구글의 한 임원이 왜 한국 엔지니어들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가 믿을 수 없이 빠르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코딩을 기본 과목으로 가르치고 중학생들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배웁니다. 단순한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만난 78세 할머니는 태블릿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그분의 말씀이 한국 교육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가장 먼저 전면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교육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육학과의 마이클 존슨 교수는 교육은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계속해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2008년 여름, 저는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한국 대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와이파이 말고 5G 쓰세요.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니까요. 슈미트 회장은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던 세상보다 5년은 앞서 있군요.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빨리빨리. 제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배운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조급한 문화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한국만의 특별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9년 제 아들 마이클이 한국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야근 후 배가 고파 밤 11시에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놀랍게도 12분 만에 따뜻한 김치찌개가 도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모든 것이 빠릅니다. 지하철, 인터넷, 배달, 심지어 술집에서 다음 자리로 옮기는 시간도 5분을 넘기지 않아요. 실제로 한국의 배달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새벽에 약을 배달받고 야식을 주문하고 심지어 커피 한 잔도 몇 분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IT 기술과 결합하면서 한국은 세계 배달 서비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IT 인프라는 이미 전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 5G 보급률도 세계 1위입니다. 지하철에서도 산 정상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혁신입니다. 느린 것은 참을 수 없어요.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0.1초의 지연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압박이 우리를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만들었죠. 한국의 빠른 문화는 기업 문화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회의와 검토를 거듭할 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실패해도 빨리 수정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신속함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단 키트를 개발했고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K방역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가장 큰 혁신은 아마도 현대 한국의 상징이 된 빠른 변화일 것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전기차, 디지털 결제 등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다른 나라들이 몇 년에 걸쳐 이루는 변화를 한국은 몇 달 만에 이뤄냅니다. 한국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창입니다. 애플의 디자인 책임자였던 조나단 아이브의 말입니다. 그들의 빠른 문화가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한국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고 달러 환율은 2배로 치솟았으며 전 세계는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여의도 한국은행 앞에는 한파가 몰아치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금반지, 금목걸이, 심지어 금메달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23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당시 제 카메라에 담긴 것은 단순한 금 모으기 운동이 아닌 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절실한 의지였습니다. 홍콩 IMF 사무소에서 만난 고위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회복은 최소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20년이 될 수도 있죠. 대부분의 외신 기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누구도 빠른 회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시골 할머니부터 초등학생까지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3개월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고 이는 당시 금액으로 2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세계 금융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운동이 정부의 강요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 시민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IMF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변화도 극적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 노조 대표는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며 임금 동결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세계 노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수출 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급등하자 기업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투자를 확대했고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회복의 속도였습니다. 1998년 -5.1%였던 경제 성장률은 1999년 10.9%로 반등했습니다. 2001년 8월 한국은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불과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회복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의 승리입니다. IMF 당시 스탠리 피셔 부총재의 말입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더욱 투명해졌고 금융 시스템은 선진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1997년 204억 달러에서 현재 4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8위의 외환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이 보여준 저력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침체에 빠졌을 때 한국은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IMF 위기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이러한 위기 관리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IMF 시기 한국의 극적인 회복을 지켜본 경제학자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 2.0이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의 한강의 기적이 산업화의 신화였다면 IMF 극복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이뤄낸 또 하나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한국이 보여준 저력은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는 한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 회복, 탄력성이 가장 뛰어난 경제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겪으며 오히려 더 강해졌고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 강국을 넘어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에서 10년을 일했지만 이런 도전 정신은 처음 봤습니다. 2021년 겨울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 테드 서렌도스가 제게 들려준 말입니다. 그는 방금 오징어 게임 제작진과의 미팅을 마친 후였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한국어 드라마를 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12년 제 딸 에밀리가 처음 K-pop 공연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수천 명의 미국 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 믿을 수 없어요. 이 가수들은 7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연습했대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투자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한국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하기 전 미국 음악 시장 전문가들은 아시아 가수들은 절대 메인스트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BTS는 비틀즈 이후 최고의 글로벌 밴드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나라입니다. 매년 수백 편의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됩니다. 성공 확률은 10%도 되지 않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도하면 돼. 라는 마인드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전 정신은 문화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큰 위기를 맞았을 때의 일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해당 사업에서 철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오히려 더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고 이듬해 출시한 갤럭시 S8은 역대 최고의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은 회복 탄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의 분석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 대신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패션, 음식, 뷰티 트렌드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문화 수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콘텐츠가 가진 독특한 매력입니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작품들은 한국적 정서를 담으면서도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작자들의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트렌드가 기대됩니다.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MZ세대의 68%가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일본 24%, 중국 16%를 크게 앞지르는 수치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문화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의 발신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봐요, 앤더슨. 당신이 30년 전에 한국에 대해 쓴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봄, 도쿄의 한 레스토랑에서 소니전자의 수석 부사장이 들려준 말입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에서 새로 출시된 AI 반도체 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수석 과학자와 점심을 함께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한국의 우주 산업이 놀랍습니다. 달 착륙선 개발에서 민간 우주 산업까지. 그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로봇,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지난달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20대 로봇 공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어갑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면 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AI 분야의 성장입니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한국은 충격에 빠진 것이 아니라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부는 즉시 1조 원 규모의 AI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기업들은 AI 연구소 설립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현재 한국은 AI 특허 출원 건수 세계 3위, AI 인재 육성 속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AI 반도체는 이미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로봇 산업의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2019년 제가 처음 한국의 로봇 공장을 방문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석 엔지니어 마크 레이버튼의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1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2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용 로봇 도입률은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서비스 로봇 분야입니다. 레스토랑의 서빙 로봇부터 병원의 케어 로봇까지 한국은 이미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은 한국의 새로운 도전장입니다. 당신들은 우주 산업의 경험이 없잖아요? 라는 질문에 한국의 우주항공연구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반도체도 처음에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세계 최고가 되었죠. 실제로 한국은 올해 자체 달 착륙선 발사에 성공했고 2030년까지 화성 탐사선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한국이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알렸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융합에 있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리드의 분석입니다. 그들은 AI, 로봇, 반도체, 배터리 기술을 하나로 묶어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부산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이러한 융합의 좋은 예시입니다. AI가 도시를 관리하고 자율주행 차량이 거리를 달리며 로봇이 시민들을 돕는 미래 도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한국은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는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메타버스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한 나라입니다. 앤더슨 씨, 당신은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보셨는데 한국인들을 이해하겠습니까? 지난주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한 학생이 던진 질문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취재를 했고 셀 수 없이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지만 아직도 한국은 수수께끼 같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나라이면서 아직도 도장 문화가 남아있는 나라,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면서도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사람들,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했으면서도 위기에서는 하나가 되는 민족, 이것이 바로 제가 본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2019년 봄, 실리콘밸리의 한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글의 한 임원이 한국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첨단 5G 네트워크로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점심은 수백 년 된 전통 방식으로 담근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라니. 하지만 바로 그 모순이 한국의 강점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빠른 변화 속에서도 잃지 않는 정체성.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제 아들은 5년 전부터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해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우리 회사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비트코인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도 저녁에는 부모님과 전통 찜질방에 갑니다.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이 그들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1988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 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조롱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는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삼성전자의 한 연구원이 들려준 말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계 최초로 접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단결력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근무오기 운동, 코로나19 때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평소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도 국가적 위기에서는 하나가 되는 모습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양자역학 같습니다. MIT 물리학과 교수이자 오랜 친구인 로버트 윌슨의 말입니다.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것처럼 그들은 극단적 개인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집단주의자입니다. 미래를 향한 한국인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산업, 바이오산업까지 섭렵하며 그들은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냅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이제는 그 답이 명확합니다. 한국은 인류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 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크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 보여요. 12살 아이의 순수한 직관이 한국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으며
세계의 표준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순처럼 보이는 그들만의 특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저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향한 저의 관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음에는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지 정말 궁금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지켜본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외신 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